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58페이지 143번 문제죠. 143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채권의 컨벡시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데, 컨벡시티다라고 하는 것은 볼록성, 이렇게 볼록성, 이걸 컨벡시티라고 합니다. 볼록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점에서 볼 때 볼록하게 본다. 그래서 원점에서 볼 때 볼록하게 본다. 자,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떤 그래프의 형태가 여기 예를 들어 Y축이고 여기 X축이다라고 할 때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원점이죠. 원점에서 볼 때 볼록하게 보이죠. 그치? 이걸 컨벡시티라고 그런다. 볼록성이라고 그런다. 이래. 볼록성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만일에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원점에서 볼 때 오목하게 보이죠. 그죠? 이건 이제 오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볼록성, 컨벡시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채권의 수익률 곡선을 그려보면, 자, 이게 이제 원점이고, 이쪽은 채권의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이고, 자, 이쪽은 이제 채권 수익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지.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입니다. 이게 할인율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은 그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지급되는 이 표체의 경우에는 이자가 매월 들어온다라든지 쭉해서 만기에 되면은 이제 원금도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 채권으로부터 들어오리라고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 가치, 이게 바로 채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앞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줄 때, 이게 할인해 줄 때 적용되는 이유를 할인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바로 할인율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히 따지면 현재 가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은 그 채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의 현재 가치다라고 하니까 1 플러스 할인율에 예를 들어서 1기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한다면 1성, 2기에 들어온다면 2성. 만일에 이 표체가 아니고 만기에 이자고 원금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만기를 n년이다라고 하면 n성,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한단 말은 결국 채권 가격과 할인율 사이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채권의 수익률이 바로 할인율입니다. 이게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의 관계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요게 이제 실제로 채권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듀레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죠. 듀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한 투하된 자본의 해수기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본 해수기간. 그런데 듀레이션이다라고 하는데 해수기간이니까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면 우리가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를 듀레이션으로 표시를 하면 그것은 상수기 때문에 요런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일에 듀레이션으로 나타나면 요런 형태, 요런 직선으로 요렇게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게 듀레이션으로 표시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라. 자,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이런 직선인데 실제는 곡선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듀레이션을 수만 반영해서 나타내면은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볼록성이죠. 이게 직선이 아니고 볼록성, 이 볼록성의 컨벡시티까지 반영을 시켜야 실제에 부합되는 이러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여기다라고 한번 내봅시다. 자, 이걸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채권 수익률이 이거 할 때, 채권 가격은 얼마냐? 두레이션으로 반영되면 요 수준이지만은, 실제는 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레이션 효과고, 요게 무슨 효과다? 컨벡시티 효과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게 이제 두레이션 효과고, 이게 컨벡시티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컨벡시티 효과와 두레이션 효과를 더해줘야 되겠다. 더해줘서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컨벡시티 이펙트 효과는 항상 플러스다. 요만큼 더 많다. 그지? 요만큼 더 많다. 플러스죠. 그죠? 항상 이 볼록성 때문에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레이션을 활용했을 때 채권 가격의 변화율, 이제 채권 가격, 즉 가격의 변화율을 한번 보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변화된 것을 비율로 따진 변화율을 따진다. 변화율은 원래의 가격분의 변화된 가격의 비율. 이게 이제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우리가 채권 가격을 P라고 하면 P분의 델타 P 이렇게 하면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화량 곱하기 100 하면 100분율이 될 것이고, 이게 변화율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변화율은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간의 두레이션에 의해서 측정된 곡선이 이런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곱하기 두레이션으로 측정하면 두레이션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이때 델타 Y다라고 하는 이 Y는 바로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델타 Y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러한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은 뭘로 표시하냐면 퍼센트 포인트로서 적용한다. 퍼센트 포인트로서. 그럼 퍼센트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에서 12%로 증가하였다라고 한다면 2%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를 적용해 준다. 자, 그런데 이거는 두레이션으로 측정된 것이고, 이제 컨벡시티까지 반영을 해보자. 자, 컨벡시티까지 반영을 해보면은, 이러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P분의 델타 P 이꼬로 마이너스 곱하기 두레이션하고 곱하기 델타 Y 여기에다가 컨벡시티를 반영해준다. 그래서 컨벡시티 곱하기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자, 컨벡시티 곱하기 일단은 델타 Y의 제곱을 곱해준다. 제곱. 요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컨벡시티 곱하기 델타 Y의 제곱이다. 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게 두레이션 효과고요. 요게 컨벡시티 효과다. 그래서 두레이션 효과와 컨벡시티 효과를 합쳐준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듀레이션 효과, 컨벡시티 효과 다 반영할 때 1대 델타 Y. 이때 델타 Y는 소수점으로 소수점을 적용해 준다. 이런 요거는 퍼센트 포인트고 요건 소수점을 적용해 준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에 듀레이션이 2고, 자,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2다. 이렇게. 자, 듀레이션이 2고, 컨벡시티가 30이다. 이렇게 한번 보자. 컨벡시티가 30이고, 채권 수익률이 1% 상승한다면, 자, 여기서 채권 수익률이 1% 포인트 상승한다면, 1% 포인트 상승한다면, 채권 가격은 몇 퍼센트 변할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할까라고 하는 듀레이션만 반영하면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자, 마이너스 그대로 적용되고, 듀레이션이 얼마라고? 2라고 그랬다. 2 곱하기 델타 Y라는데 퍼센트 포인트 1% 포인트다. 그죠? 그럼 1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2%다. 다시 말하면 2%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듀레이션과 컨벡시티를 다 반영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그대로 이어주고 듀레이션이 2가 되죠. 그죠? 곱하기
자, 델타 Y는 소수점으로 해준다 이랬다. 그러면 델타 Y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수익률의 변화량인데 0.1%다라고 한다면 1%다라고 한다면 소수점으로 하면 0.01이 되죠. 0.01 곱하기 자, 컨벡시티가 30이라고 그랬죠. 30 곱하기 0.01의 제곱 요런 관계로 설명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제가 계산을 미리 해왔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0.017 이렇게 나와. 자, 마이너스 0.017은 이걸 다시 퍼센테이지로 고치면 하나 둘 해서 1.7%.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1.7%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는 듀레이션만 반영했을 때는 2%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되지만 듀레이션 효과와 컨벡시티 효과를 다 반영하면 1.7%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락률이 더 떨어진다. 왜? 컨벡시티 효과인데 컨벡시티 효과는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가 반영되어서 마이너스 1.7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컨벡시티와 듀레이션과의 관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두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매년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두 문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문제를 갱시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100문제다라고 하더라도 한 문제가 모여서 두 문제가 되고 두 문제가 모여서 10문제가 되고 10문제가 모여서 10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 이 분야에서 한 문제 나온다 무시하자. 그러면은 결국은 100문제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확실하게 시험에 출제될 것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한 문제 맞추고 두 문제 맞추고 해서 60점 이상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143번 문제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채권의 컨벡시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네요. 1번에 듀레이션과 컨벡시티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금리 변화, 이게 바로 채권 수익률의 변화의 말입니다. 할인율의 변화,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다음 2번,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에서 듀레이션으로 측정한 직선과 실제의 곡선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컨벡시티를 사용한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컨벡시티를 사용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컨벡시티는 항상 플러스의 값이다. 그지? 항상 플러스의 값이다. 맞죠? 4번에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실제 채권 가격은 듀레이션으로 계산한 가격보다 높다 낮다. 자, 실제로 채권 가격은 듀레이션으로 계산된 가격보다 듀레이션 요것보다는 컨벡시티까지 반영하니까 더 크죠. 그죠? 더 크다. 컨벡시티 플러스니까. 그래서 가격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데 낮다라고 했으니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144번 문제, 밀킬의 채권 가격 정리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밀킬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채권 가격에 대한, 채권 가격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죠? 그래, 반비례의 관계니까 우하향하는 곡선 또는 이와 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의 크기는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장기채와 단기채를 보면은 장기채의 경우에 자본 회수 기간이 훨씬 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장기채의 경우에 자본 회수 기간이 길단 말은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듀레이션이 더 크다. 듀레이션 값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제? 듀레이션 값이 더 크죠. 이 값이 더 크면은 채권 가격의 변화율 자체가 훨씬 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크다. 이 값이 크니까 이 값이 크게 나타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자율 변동 또는 수익률 변동 또는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의 폭은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이랬는데,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이 커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자, 이게네, 이걸로 이제 보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 값이 커지니까 변동폭은 커질 것이다. 만기가 길수록, 그죠? 커질 것이다. 그리고 만기가 길면 길수록 컨벡시티 값은 어떻게 되냐? 컨벡시티는, 자, 여기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 컨벡션 곡선이니까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따집니다.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증가율 자체는 점점 체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지만 증가율 자체가 체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감하는 이유는 컨벡시티 때문이다. 자, 그다음에 만기가 일정할 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더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이제 컨벡시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컨벡시티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수익률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요만큼 1%포인트 하락했다라고 하자. 1%포인트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상승분은 요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수익률 상승 역시 1% 동일한 1%의 수익률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의 하락은 요만큼 될 것이다. 요게 1% 똑같은 퍼센테이지 변화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상승폭은 요만큼 되고 하락폭은 요만큼 되니까 상승폭이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야. 그지? 하락으로 인한 상승폭이 상승으로 인한 하락폭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이야. 이건 바로 컨벡시티 때문에 그렇다면. 자, 그다음에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률의 크기는 표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더 크다라고 했는데, 표면 이자율이 낮다라고 하는 말은 단기채와 장기채를 볼 때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경우가 이자율이 더 낮겠죠. 그죠? 표면 이자율 자체가 일정한 기간 1년의 이자율을 하면 장기채의 경우가 더 낮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 이자율이 낮다라고 하는 말은 장기채의 경우다라고 볼 수 있고, 장기채의 경우는 듀레이션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표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듀레이션이 커지는구나. 듀레이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의 변동률도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밀킬의 채권 가격 정리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144번에 이와 같은 채권 가격 정리 내용이 아닌 것은 냈는데, 자, 나머지는 좀 맞고 2번에 보니까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의 폭은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지만은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이랬지. 그지? 체증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한다. 그래서 144번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45번 한번 봅시다. 채권 투자의 신용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 채권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다. 은행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회사채를 내가 구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회사채를 구입하는 대신에 돈을 그 회사에 빌려준다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 빌려준 데 대해서 채권에 표시된 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을 것이고, 만기 언제로 빌린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빌린 회사가 신용이 낮다라든지 부도가 발생된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빌려준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거다. 그제? 이게 바로 우리는 신용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위험이다. 자, 그래서 1번에 채권의 부도 위험은 채권 발생사가 정해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다. 맞죠? 그죠? 부도가 발생되면은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걸 부도위험이라고 합니다. 부도위험도 신용위험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자,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자, 채권을 빌려주는 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구입해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다 이렇게 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신용위험이 커지는 걸 말하지. 그지? 그러니까 신용위험이 커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용위험이 커지는 걸 말하죠. 그제? 자, 그러면 신용위험이 커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투자에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수익은 얻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요구 수익률인데 최소한 이만큼의 수익은 얻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게 되는 주관적인 요구 수익률인데, 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겁니다. 그럼 무위험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채 이자율과 같이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소위 말하는 시간 가치만 반영한 이러한 수익률이고, 여기다가 이제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크면 클수록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빌려준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이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가 바로 위험 할증률이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 할증률이 반영이 되는데, 자, 신용 위험이 커진다.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도 많이 요구하게 돼서 요구 수익률을 높이게 될 것이고, 자,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요구 수익률이 바로 할인율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자체를 바로 할인율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채권 수익률이 자 바로 요구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을 높이게 된다, 그지?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다?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를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향 위험도 신용위험 중의 하나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봅시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위험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데 이를 신용 스프레드 확대 위험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자, 신용 스프레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채의 수익률과 국채는 안전한 그리고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 그러한 채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의 수익률과 국채와 위험이 다른 다른 채권의 수익률 간의 차이, 이게 바로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위험한 채권의 경우에는 그 부도가 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신용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되겠죠, 그죠? 자, 이를 신용 스프레드 확대 위험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사채 투자자의 발행회사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주주보다도 후순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더 앞서고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실현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주주에게 배당될 몫이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청구권은 채권보다 뒤입니다. 자, 채권 중에서도 선순위 채권이 우선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후순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순위 채권,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그리고 주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주보다도 앞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6번.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자, 3년 만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만기 국채금리다라는 말이 국채 수익률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다. 금리가 2.95%이고, 그죠? 그 다음에 3년 만기에, 똑같이 3년 만기에 회사채, 어떤 회사채가 있다. 자, 이 회사채의 금리, 이자율이 4.75%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는 얼마냐? 자, 신용 스프레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국채는 아주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의 등급이다. 자, 그런데 이 회사채는 신용 등급이 2보다 낮다. 그래서 예를 들어 BBB 등급이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신용 등급의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수익률의 차이, 여기에서 요걸 빼면 얼마가 된다? 4.75 마이너스 2.95 하면은 1.80%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바로 뭐냐? 이런 신용의 차이, 신용 위험의 차이, 위험의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수익률의 차이다. 이게 바로 신용 스프레드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는 4.75에서 2.9를
100을 빼준 1.80%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퍼센테지 1.80% 여기다 100을 곱하면 180이 되겠죠. 180 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지? 그래서 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 BPS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는 180 BPS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기에는 1.8%가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7번 전환사체와 관련된 용어들 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전환사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전환사체는 주식 관련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관련 채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채권은 채권인데 채권은 부채증권입니다. 부채증권, 채권은 채권인데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주식 가격의 변동에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이러한 주식과 연계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주식 관련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식과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주식 관련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전환사채라든지 또는 신주인수권부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채다라든지, 또는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이런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주식 관련 채권의 대표적인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식 관련 채권은 결국 일반 사채에다가 주식 콜 옵션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식 관련 채권은 자, 일반 회사채의 성격에다가 플러스 주식에 대한 콜 옵션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채권이니까 일반 회사채와 같이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겠죠. 그죠? 자, 이러한 성격에다가 주식 관련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의 수익률이 주식과 연동되어 움직인다. 연계되어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오른다라고 할 때는 콜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주식의 콜 옵션이라는 성격까지 겸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주식 관련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중에 전환사채의 경우와 주식의 경우 이렇게 한번 주식의 경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원점이고요. 이쪽은 주식 가격이다. 주식 가격이고, 자, 요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투자 수익률인데 회사채만 그냥 투자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다 말은 그 회사채를 구입한다. 그런데 A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수익률이 자, 일반 회사채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회사채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연 8%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 회사채의 수익률이 8%다. 그러면 회사채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수익률이 8%다라고 한다면 연 8%의 수익을 쭉 얻을 겁니다. 이게 바로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다. 그러면 주가는 관계없이 8%의 수익률을 그대로 얻는 겁니다. 주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 그런데 주식만 투자한다라고 한번 봅시다. 만일에 투자자가 돈을 가지고 주식에만 투자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주가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로 주식을 산다. 이 말이죠. 현재 주가로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은 그게 비례해서
비례해서 이와 같이 수익이 증가하겠죠. 주다 수익률이. 그런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전환사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환사채 주식 관련 채권인데 전환사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 전환사채에 이 전환사채의 수익률이 이 회사에, 자, A 회사, 일반 회사채를 지금 발행하는 A 회사가 회사채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8%를 적용하는데, 필요할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들어감에 따라서 평상시의 수익률은 이거보다 낮겠죠. 그래서 전환사채 수익률을 6%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6%의 수익을 그대로 쭉 얻겠죠. 자, 얻는데 어느 시점에서 전환을 할 것이냐. 주가가 요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주식 투자로부터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6%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6%의 수익을 쭉 얻는단 말이에요. 주가 관계없이 6%의 수익을 쭉 얻을 겁니다. 그러나 주가가 요 이상이 되면은 이때는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요게 이제 전환하게 되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주가다. 그럼 전환을 하면 이때부터는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바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익이 더 증가될 것이다. 요렇게 나올 것이다. 자, 이게 전환사채에 투자했을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전환사채에 투자했을 경우다. 이게 바로 전환점에 해당되는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주식 관련 채권인데, 자, 14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은 전환사채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했는데, 전환 청구 기간이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자, 전환사채를 구입했다. 그러면 언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는 발행 1개월 뒤부터 그 사채의 만기 1개월 전 그 사이에, 발행 1개월로부터 만기 1개월 전 사이에 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환 청구 기간이다. 그 다음에 전환율 비율이 80%라고 하는 것은 전환사채 액면의 80%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전환가격은, 이게 전환가격이죠. 자, 전환점에서의 가격, 전환가격은 채권을 주식 1주로 전환할 때의 금액이며 전환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향 조정할 때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유리할 겁니다. 자, 이게 상향 요소 전환점을 요만큼 한다라고 한다면 요만큼 해서 요렇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향한다라고 한다면 요만큼 해서 요렇게 요소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주식 상승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향 조정될 때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다. 3번이 정답이다. 만기 보장 수익률이란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그냥 전환하지 않고 가져 있다 라고 할 때 만기에 확보될 수 있는 수익률을 만기 보장 수익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기 보장 수익률의 의미는 뭐며, 전환 가격은 오히려 전환 가격이 하향 조정될 때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환 청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1개월 뒤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고, 전환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액면의 몇 %까지 전환시켜 주겠느냐라고 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